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처럼 그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살게 되면은 사는 일이 이 새삼스럽게 고맙고 풋풋해집니다. 도시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산중에서 살면 날씨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또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은 괜히 짜증나고,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는 또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주 즐거워지고 그럽니다. 요즘 그 연일 맑게 개인 이 청명한 가을 날씨 덕에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일상을 흥겹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래줄에 널려서 곧잘 서정주의 그 푸르는 날이라는 그런 게 시를 푸른들 외우게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랴, 봄이 또 오면 어이하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뭐 이런 시인데, 뭐 송창식이 노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두런두런 시를 외우고 있으면은 더 마음이 흥겨워지고 즐거워지고 사는 일이 새삼스럽게 고맙게 여겨집니다.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랴, 봄이 또 오면 어이하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 가을날 오후 시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그윽해져요. 시는 그 언어의 일종의 결정체입니다. 그 안에 우리 말의 넋이 살아있습니다. 시를 두런두런 외우고 있으면 우리 말의 아름다운 그 속 얼굴이 투명하게 드러나요.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를 읽으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소년이나 소녀 시절,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시를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까맣게 묵어가지고 시가 뭔지, 소설이 뭔지, 산문이 뭔지, 운문이 뭔지 거의 모두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거 시를 읽으면서 자기 삶을 새롭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은 피가 맑아져요. 무뎌진 감성에 녹이 벗겨집니다. 우리들 뭐 험한 세상 사느라고 우리들 감성이 얼마나 무뎌졌어요. 달이 뜨는지 해가 돋는지 별이 있는지, 특히 뭐 도시에서는 뭐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뭐 무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밤으로 당시를 들어 읽고 있는데, 왕유나 백낙천의 시를 읽고 있으면은 이 사는 일이 새삼스럽게 고마워집니다. 우리는 요즘 눈을 뜨기 무섭게 지겹고 짜증스러운 뉴스에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어떻고, 외환 사정이 어떻고, 펀드와 주권으로 몇 조 원을 날리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쌀 직구를 받아가고, 들리는 소식마다 우리를 몹시 우울하게 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늘 뛰고 있는 경제에 갈팡질팡 쫓기고 있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입만 벌면 우리가 경제 하는데 우리는 과연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더 행복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행한가요? 이것은 물음을 스스로 자기에게 던져야 됩니다. 외부적인 여건만 가지고 행불행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살 줄을 모르면 불행하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 줄을 알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여건에만 있지 않고 내적인 소용 여부에, 즉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들려오는 소식에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들 자신이 너무 왜소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살아가는 일에 자신을 잃고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적인 현상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제 하지만 경제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을 안으로 돌리면은 보다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눈앞의 현실, 밤낮 들려오는 그런 뉴스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매몰하다 보면은 삶의 자체가 시들해요. 그런 외압에 짓눌려서 안으로 충분한 그 잠재력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일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일이 지겹고 시들해지죠. 옛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취를 살펴보면 그 후손인 우리들이 배울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250여 년 전 서울을 배경으로 활동한 장원이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선비라는 그 당시 지식인이죠. 장원이라는 선비는 그의 평생의 소망이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왕산 아래 옥류동 골짜기에 있는 허름한 집 한 채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언젠가 그 집을 사들여서 꾸미고 싶은 소망에 아주 부풀어 있어요. 그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값을 물어보니까 엽전으로 500냥, 500냥이면 250년 전 500냥이면 그렇게 하면 큰 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이제 사가지고 그런 꿈을 꾸어요. 집 둘레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채소밭을 일구고 사는 꿈에 그런 늘 부풀어 있습니다. 이 평생 소망의 그 부록에서는 자신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그 생활의 모습이 낱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 일상에 쓰는 도구, 늘 하는 일, 귀중하게 여기는 책, 즐기는 경치, 조심할 것 등을 차례차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록에 보면 자기가 말하는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 태평시대에 태어난 것. 자기가 태어난 시대가 저단이 없고 아주 태평시대를.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소위 그 문해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영정조 시대입니다. 250여 년 전, 다산 이분들이 살고 하던 때예요. 첫째, 태평시대에 태어난 것. 둘째, 서울에 사는 것. 요즘 같은 서울은 대단한 건 아닌데 250여 년 전 서울은 도성으로서 시골은 너무 여러 가지로 풍경하고 교통수단 같은 것도 요즘같이 안 해서 서울이 아마 살기 좋았던가 봐요. 셋째가 다행히 자기 자신이 다행히 선비축에 낀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선비축에 낀 거. 넷째가 문자를 대충 이해하는 것.
뭐 겸손한 표현이에요. 문자를 대충 이해하는 것. 다섯째, 산수가 아름다운 곳 하나를 차지하는 것. 아마 그 자기가 꿈꾸던 옹기동 골짜기 그 집을 아마 사들여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곳 하나를 차지하는 것. 여섯째, 꽃과 나무 천그루를 가진 것. 이거 대단해요. 꽃과 나무 천그루를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또 일곱째, 마음에 맞는 벗을 얻은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맞는 벗이 있다는 사실 든든한 자산이에요. 여덟째, 좋은 책을 소장하는 것. 이와 같이 그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내 자신이 어떤 맑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조촐하게 지니고 싶은 그런 맑은 복을 한 번씩 있다면 한 번씩 들어보세요. 들춰보십시오. 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살았고 말니 흐리니 그런 그 분별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이 다음 한가할 시간에 내가 지금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맑은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 쓰고 있는가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전이 됐건 글이 됐건 건성으로 객관적으로만 읽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삶을 그런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경전을 읽는 그 책을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전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산중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기가 죽지 않고 나날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뒤에서 내 자신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 둘레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니까 스승과 마을봇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스승과 마을봇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종합에 여겨져요. 둘째, 출출하거나 무료해지려고 할 때, 무료해지려고 할 때 마시는 차가 있어요. 내가 산중에서 살면서 차 맛을 모른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단지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그런 그 여유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삶의 아주 맑은 여백 같은 것이죠. 셋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굳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신경질이나 버리고 내가 굳어지려는 그 삶에 탄력을 주는 음악이 있어요. 물론 다행히 그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서 건전지로 쓰는 조그마한 소리통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넷째, 내 일동을 기다리는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새삼스럽게 고맙게 여겨지더라고요. 책과 차와 음악과 채소밭이 내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아주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가한 시간에 자기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그 맑은 복이 몇 개나 되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적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런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이 다음 대개 이제 아이들 시작도 해놓고 어디 시골에서 내려가서 진짜 내가 조그만 밭에라도 읽으면서 한가하게 그동안에 살지 못했던 그런 한가하게 좀 지내고 싶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우리가 풋풋한 가슴을 지니게 합니다. 또 이러한 꿈은 우리들의 그 본능이에요. 무슨 돈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본능적인 소망이 있다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선비의 평생의 소망도 그런 꿈의 일종의 표현입니다. 언제 현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소망이지만은 미래를 설계하는 그 상상만으로도 현재의 그 삶은 아주 풋풋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 찌들지 않고 늘 풋풋한 그런 그 가슴을 지닐 수 있어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소동파는 송나스의 시인이고 관리에서 소동파는 그의 적벽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강물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저 강물 위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쓰고자 해도 다할 날 없으니 이것은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저 강물 위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쓰고자 해도 다할 날 없으니 이것은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우리 둘레는 이런 그 천지자연, 무진장한 천지자연의 소리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기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과 아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이제 보름달 같은 거 볼 때 나이 든 사람은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젊은 사람은 또 달이 떴네 이러겠지만 요즘은 텔레비 통해서 날마다 보니까 내 남은 평생에 둥근 달을 몇 번이나 볼까. 나이 든 사람은 그럴 거예요. 둥근 달을 보면서 달맞이를 하면서 내가 이 남은 생애 동안 이 달을 몇 번이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걸 감사하게 받아쓸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 달에 흐려서 비가 와서 날이 부셔서 뜰지 말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기회란 그렇습니다. 달뿐이 아니라. 강산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강과 산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강산의 주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둘레는 우리가 관심을 안으로 기울이면은 우리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밖으로만 팔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이나 그 덫에 걸려서 삶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둘레는 이렇게 무진장한 고마운 자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우리를 먹혀 살리는 그런 자연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밖으로만 쏠리느라고 그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잖아요. 이 청명한 가을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이런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오늘 이기지 못해서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30여 명이 있을 거래요. 결코 자랑스러운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살률이 세계 경제 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뭐 첫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 12,000여 명. 하루로 치면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대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는 겁니다. 목숨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뿐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단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 목숨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은 단 몇 분만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환자 자신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단 몇 분만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존엄한 목숨을 너무 무가치하게 내팽개치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워요. 자기 혼자만 위해서 살거나 죽는 것은 더 따질 것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일이 못 돼요. 이유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유가 어디 있건 간에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 던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고마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가을 맞이하십시오.